영국 공영방송 BBC가 기밀로 분류하려 탔던 한국 관련 영상 하나가 유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경력을 자랑하던 베테랑 PD 줄리아 먼로는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아시아 메가시티의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었기에 당초 취재 대상은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줄리아는 태풍으로 인해 비행 일정이 취소되면서 48시간 동안 서울에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삼류 도시에 머물러야 하다니 그녀에게 서울은 그저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취재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완벽한 질서, 신칸센의 정확성, 긴자거리의 세련됨 등 모든 면에서 그녀의 예상대로였기에 그녀는 역시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은 일본이라고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감흥 없이 어차피 일본 공항을 모방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 태풍 링링으로 인해 모든 국제선 운항이 48시간 전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공지가 나왔습니다. 줄리아는 당황하여 항공사 직원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방도는 없었으며 시내 호텔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시한 경유지에서 이틀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도쿄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런 외곽 국가까지 들러야 하는가라며 투덜거렸고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영국인인 이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는 자신을 소개하며 줄리아 PD를 알아보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줄리아는 괜찮아요. 어차피 호텔에만 있을 테니까 라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서윤 씨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줄리아는 짜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류 도시에서 이틀이나 썩어야 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곧 깨닫게 되겠지만 당시 그녀는 지독히 오만했습니다. 줄리아는 BBC 본부의 나이젤 벤트리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풍 때문에 한국에 갇혔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젤 국장은 한국, 거기서 뭘 하는데? 그럼 관광이나 하고 와, 어차피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니까 라고 말했고 줄리아는 자신의 편견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풍의 영향으로 호텔 와이파이가 끊겼고 베이징 인터뷰 자료를 정리해야 했던 줄리아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습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런던이 그립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0시가 훨씬 넘었음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는 런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지? 이곳은 밤에도 안전한가? 카페를 찾아 걷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는데 마침 심야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으로 버스에 올라탔고 바로 그 안에서 그녀의 뿌리 깊은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한 할아버지가 교통카드를 찍으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삐빅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 라고 말하자 바로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드를 대신 찍어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아니야 괜찮아. 내릴 때 현금으로 줄게 라고 했지만 젊은 남성은 에이 됐어요. 그냥 가세요 라며 사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는 런던이었다면 모두가 쳐다봤을 상황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하자 3명의 승객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라며 서로가 더 편안한 자리를 권했습니다. 임산부는 미소 지으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양보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줄리아가 앉은 맞은편에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있었는데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옆자리의 승객이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싶어 자세히 봤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을 때 한 택시가 멈췄으나 뒷좌석에 이미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합승인가? 자세히 보니 승객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어서요. 돈은 안 받고 가는 길이라. 줄리아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자 기사 아저씨는 웃으며 다른 택시 금방 올 거예요. 저기 저거 타세요. 라고 말했고 정말로 바로 다른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줄리아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택시 정말 무료로 모셔다 드리는 건가요?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가끔 그래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밤에 택시 잡기 어려워하시니까요. 줄리아는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는지 물었으나 기사는 무슨 지원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이 줄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폐기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가게 밖으로 나가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에게 조용히 그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다시 가게로 돌아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줄리아가 물었습니다. 방금 그거 가게 주인이 허락한 건가요? 네, 그냥 버릴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도 아세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에이, 어차피 버릴 건데 필요한 분이 드시는 게 낫죠. 그날 밤 자정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온 줄리아는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 시스템 없는 친절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체계가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되었지만 줄리아는 베이징 자료 정리 대신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은 대가 없이 돕는가?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 그때 이서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어차피 하루 더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줄리아는 결국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새벽 5시는 어떠세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새벽 5시라니 대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일까요? 런던에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찍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인가? 창밖을 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문득 런던은 밤 10시면 죽은 도시가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그리고 단순한 깨어있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깨어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줄리아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서윤 씨는 약속 장소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관광객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진짜 서울입니다.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허름한 간판들, 녹슨 철문, 갈라진 아스팔트. 줄리아가
여기가 특별한 곳이냐고 묻자 서윤 씨는 대답 대신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미경댁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임에도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커다란 솥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한 소년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서윤아. 이분은? 제 친구예요, 할머니.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 워낙 먼 곳에서 왔네. 앉아, 앉아. 국물 한 그릇 줄게. 미경댁 할머니는 줄리에게 김이 피어나는 어묵 국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소년 준우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소년의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서윤 씨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준우는 북한에서 온 아이예요. 3년 전에 혼자 왔대요. 준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미경댁 할머니와 준우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새벽 배달을 마친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힘들었지. 어서 앉아.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짜야. 너희들이 있어야 이 도시가 돌아가니까. 한 라이더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일 공짜로 먹으면 할머니는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새벽에 비 맞아가며 배달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지. 준우가 자랑스럽게 줄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죠. 새벽마다 50명은 먹여 살려요. 할머니는 웃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줄리아는 서윤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매일 있는 일이에요? 네,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인 환경 미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경댁,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너희들이 더 일찍 일어났잖아. 어서 와서 먹어. 그들 역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미화원 아저씨가 대신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가게 쓰레기 있다가 제가 가져갈게요. 아이고, 맨날 고맙진 뭐야. 이들 사이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오갔습니다. 줄리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보자 한 라이더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봐요. 여기가 서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강남, 멋진 한강 다리가 서울 같지만 사실 이런 골목이 진짜예요. 서로 돕고 사는 곳. 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기 온 지 3년인데요. 북한보다 여기가 더 따뜻해요. 거기선 무조건 단기시키는 대로 해야 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도와요. 미경댁 할머니는 줄리에게 김치를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뼈만 앙상했어. 며칠을 굶었는지. 그때부터 내가 밥 먹였지. 이제는 내 손자나 마찬가지야. 할머니는 새벽에 왜 이렇게 봉사를 하시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의 정서 아니겠어? 그때 준우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어로 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앱이에요. 화면에는 새벽 천사들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 앱이었습니다. 미경댁 할머니처럼 새벽에 무료로 밥을 주는 가게가 서울에만 200개가 넘는다는 설명에 줄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직접 다 찾아다녔으며 대부분 할머니들이 운영하며 옛날에 도움받았으니 이제 돌려준다는 비슷한 이유로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미경댁 분식집을 나오면서 줄리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이제 한강 다리로 가자고 했고 또 다른 새벽 천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다리 위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죠. 한 지킴이 아저씨가 다리 난간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춥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새벽 공기가 차니까. 이거 드세요. 아저씨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건넸고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줄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 씨는 작년에만 이 자원봉사자들이 구한 생명이 300명이 넘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왜 그렇게까지요? 줄리아의 질문에 서윤 씨는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울을 보신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새벽에도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서울이에요.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BBC가 원하는 아시아 메가시티가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도시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오늘 본 것들을 다시 촬영하고 싶다고 서윤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서윤 씨는 놀랐지만 줄리아의 진심을 보고 다시 미경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대단한 걸 찍는다고 그래? 그냥 밥 먹이는 거지? 준우는 카메라를 보자 신이 나서 저도 나와요. 와, 유명해지는 거예요? 라고 물었으나 줄리아는 아니야, 이건 그냥 기록용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이대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라이더가 할머니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이게? 어제 첫 월급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버틴 거니까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줘? 가져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재료값 내게 해주세요. 그들의 실랑이를 찍으면서 줄리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 씨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줄리아를 안내했습니다. 그곳 경비실 앞에는 무료 나눔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이 알아서 먹을 것, 생필품, 가끔은 돈까지 넣어두고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하나요? 왜 확인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때 한 할머니가 김치 한 통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김치 너무 많이 담갔어? 누구든 가져가라고 해. 이런 장면들을 찍으면서 줄리아의 메모리 카드는 가득 찼습니다. 저녁 무렵 나이젤 국장과의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나이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줄리아, 베이징 일정은 취소됐어. 대신 바로 런던으로 돌아와. 그는 이미 상하이 팀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줄리아는 도쿄 자료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줄리아는 반발하며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찍은 영상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나이젤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구부정한 할머니와 가난한 배달부들? 엘리너, 우리가 원하는 건 첨단 기술과 미래 도시야. 이런 감상적인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고. 줄리아는 빈곤 포르노라니요? 이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라고 맞섰습니다. 나이젤은 한국은 우리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야.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 한국은 이류국가야. 케이팝이나 만들어내는 곳이지. 우리가 배울 게 없어. 라고 단언했습니다. 순간 줄리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한국은 나이젤은 그녀의 말을 끊고 협박했습니다. 줄리아 먼로, 15년 경력을 날리고 싶어 당장 촬영 중단하고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와. 화상회의가 끊기고 줄리아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BBC라는 간판,
그리고 오늘 본 미경댁 할머니와 준우의 미소. 그녀는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도 촬영 도와줄 수 있어요? 본부에서 뭐라고 하네요? 할 말이 있지만 전 계속할 거예요. 그날 밤 줄리아는 최후 통첩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지난 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나이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새벽 배달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어딘가에서는 미경댁 할머니 같은 분들이 국물을 끓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서윤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결심을 굳혔습니다. 48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찍어요. 뭐든 다요. 서윤 씨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줄리아는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제 배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사과 한 봉지를 사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귤을 한 움큼 더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맨날 오시는데 이것도 가져가세요.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도 질세라 뭔가를 보태주셨습니다. 여기 멸치 한 봉지도 가져가. 칼슘 보충해야지. 어르신은 결국 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윤 씨는 이것이 한국의 정이며 계산된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줄리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나이젤이었습니다. 줄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공항에 없다고 연락 왔어. 줄리아는 전 아직 48시간이 남았어요. 라고 답했고 나이젤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넌 끝이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끝내세요. 줄리아가 그렇게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아니요. 오히려 정신을 차렸어요. 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예요. 그럼 너는 해고야. BBC에서 나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줄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서윤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줄리아는 안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임산부 배려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임산부가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런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시킨 것이냐는 질문에 한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위험하잖아요. 그냥은 이틀 동안 줄리아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그냥 돕고, 그냥 나누고, 그냥 함께 하는 것. 저녁이 되자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래요. 미경댁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준우 생일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탈북 소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새벽 라이더들, 미화원들,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모인 것입니다. 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때 한 라이더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모아서 산 거야.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형들, 이건 너무 비싼데.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준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어요. 할머니는 준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넌 이제 우리 식구야. 그때 줄리아의 핸드폰으로 공식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현실이 확 다가왔지만 준우의 생일 파티를 보면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이게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서윤 씨, 우리 내일까지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찍어요. 그날 밤 줄리아는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찍은 유분께 에피소드.
미경댁 할머니와 준우,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 재래시장의 인심, 아파트 나눔 냉장고, 지하철의 배려, 학생들의 자발적 도움, 그리고 오늘의 생일 파티. 이것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고민할 때 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제가 영상 편집 좀 할 줄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준우는 유튜브로 독학했으며 꿈이 영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48시간의 서울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비행기 타기 전까지 편집이 가능할까요? 해볼게요. 준우는 놀라운 속도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편집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을 젓는 손과 라이더 형이 핸들을 잡는 손을 교차 편집하자 두 손이 화면에 오버랩되면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둘 다 새벽을 지키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준우야, 넌 천재야.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만질 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그들은 미친 듯이 편집했습니다. 서윤 씨는 자막을 만들고 줄리아는 내레이션을 정리했으며 준우는 마법 같은 편집을 했습니다. 준우는 한강 다리 장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반, 한 중년 남성이 다리 난간을 잡고 서 있었고 생명의 지킴이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드실래요? 남자가 거절하자 지킴이는 그럼 커피라도. 제가 텀블러를 2개 가져왔거든요. 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30분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고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가족도 떠났고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킴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회사 부도나고 이혼하고 죽고 싶었죠. 근데 누군가 저한테 라면 하나 끓여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받은 라면 한 그릇 값을 갚는 거죠. 평생 걸려도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남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지킴이는 그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 내일도 나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일은 제가 김밥 싸올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세 사람은 모두 울었습니다. 서윤 씨는 작년 한 해만 이들이 300점 27명을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래시장 장면에서는 한 할머니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는데 생선 가게 아저씨가 할머니, 오늘 안 팔리면 버려야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했고 결국 1,000원, 봉투값 반만 받고 고등어 3마리를 담아주었습니다. 옆 가게 야채 장수 아주머니도 할머니, 이 무 하나 가져가세요. 고등어랑 같이 끓이면 맛있어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준우는 이것이 한국의 정이며 북한에서는 배급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싸운다고 비교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2시 순찰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쳐 보이던 젊은 엄마에게 경비 아저씨는 손주 키울 때 쓰던 작은 오르골을 건넸고 아기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직접 만든 쿠키를 경비실에 가져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아파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지하철 장면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발달장애인 청년 주변으로 사람들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청년이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주고 내릴 역에선 여고생이 알려주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옆 사람에게 다들 청년을 아느냐고 묻자 옆 사람은 아니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냥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함께 길을 건넜고 한 학생은 할머니께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할머니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각장애인 학생 주변으로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어 보호막을 형성하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집을 마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구호도 거창한 캠페인도 없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도움들. 제목을 고민하던 중 준우가 제안했습니다.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사랑, 보이지 않는 라이더들의 연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배려, 완벽했습니다. 서윤 씨가 마지막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인프라는 지하철이나 도로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그것이 24시간 작동한다. 편집이 거의 끝날 무렵 미경댁 할머니가 호텔로 찾아오셨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먹으라며 김밥 도시락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머니, 영국 가서도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준우 이야기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줄리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특별한 일이 됐나 봐. 준우가 갑자기 생각난 듯 영상을 하나 더 넣자고 했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 장면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버리는 대신 깨끗한 봉투에 담아 노숙자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날짜는 지났지만 아직 괜찮아요. 아르바이트생은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날 추우니까 이거 드시고 몸 녹이세요.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젊은이 고마워 라고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저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저 아르바이트생 형도 탈북자이며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은 대학도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을 시분으로 압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준우는 해냈습니다. 최종본을 보면서 세 사람은 다시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한 도시의 영혼을 담은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날것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일단 개인 채널에라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런던 언론사 편집장의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베니스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누군가 줄리아의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 것입니다. BBC가 감춘 한국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래서 BBC가 방송 안 한 거구나? 서구 언론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 가디언 편집장이 급하게 전화해 BBC가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며 나이젤이 줄리아가 조작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줄리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때 준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누나,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미경 댁에는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작이요? 내가 40년간 새벽마다 여기 있었는데 무슨 조작이야 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라이더들도 우리가 증인이에요. 매일 새벽 무료로 밥 먹었어요 라며 증언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섰고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젤의 음하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고 BBC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이젤은 포기하지 않고 베니스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이 작품이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들이 줄리아를 도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지했고 프랑스의 안예스 바르다 감독도 진정한 다큐멘터리는 권력이 감추려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성명을 댔습니다. 베니스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미경댁 식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라이더 형들은 서울의 새벽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들었고 준우는 자신이 만든 I am from my 경댁 이라고 영어로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입고 레드카펫 걸어요.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교민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 줄리에게 감사하다고 환호했습니다. 30년 전 이민을 온 한 교민은 당신 영상 보고 처음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제 전날 나이젤이 베니스에 나타나 상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줄리아가 해고 후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반박하자 나이젤은 언론계가 얼마나 좁은지 아느냐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나타나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이젤 벤트릭 씨, 사실 전 한국 정부 소속입니다. 서윤 씨는 처음에는 줄리아를 감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보고 돕기로 했다며 나이젤의 공작을 전부 기록했으며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젤은 당황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상영관, 500석 규모의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상영 직전 준우는 떨린다고 했고 줄리아는 할머니가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새벽 4시 비경되게 김이 피어오르는 첫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내레이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밥 좀 나눠 먹는 할머니죠. 그리고 준우의 목소리.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 극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이탈리아 기자가 마마미아 이게 실화라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생명의 다리 지킴이 장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건네는 장면에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였고 스페인 기자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맞아? 지하철 임산부 배려 장면에서는 첫 박수가 나왔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타자 주변 승객 5명이 동시에 비해 일어나는 모습에 독일 특파원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응은 준우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폭발했습니다. 탈북 소년을 위해 모인 새벽 라이더들, 그들이 함께 부른 생일 축하 노래. 라이더들이 모아서 사준 최신 스마트폰을 받고 우는 준우. 형들, 저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어요. 이 장면에서 극장 전체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벨기에 기자는 대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반부 나이젤이 한국은 이류 국가야 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오자 관객석에서 부끄러운 웃음이 터졌는데 다들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아가 해고당하는 장면에서 그럼 해고하세요. 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미경댁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배고픈 사람 보면 먹이고. 그게 뭐가 특별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당연한 게 특별해진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3초간 정적 후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인 켄 로치였습니다. 50년간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휴머니즘은 처음입니다. 그의 기립에 하나둘 관객이 일어섰고 10초 만에 전체 관객이 기립했습니다. 박수는 12분 23초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역사상 최장 기립 박수였습니다. 준우는 누나, 사람들이 왜 이래요? 그냥 우리 일상인데? 라고 물었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일상이 세계에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자가 12분 23초의 새로운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무대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연출이 아닌가 의심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서울시도 모르게 찍은 날것의 진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파리가 사랑의 도시라고 자부했는데 서울이 진짜 사랑의 도시네요. 일본 심사위원은 도쿄는 질서의 도시지만 서울은 마음의 도시입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싶다며 극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제 편견이 진실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15년간 BBC에서 일하며 서구의 우월함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퇴보였다는 것을. BBC를 대표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관객들은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 감독 줄리아 먼로, 트로피를 받으며 줄리아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국을 끓이는 미경댁 할머니, 생명을 지키는 다리 위의 천사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모든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입니다. 나이젤에게는 해고 덕분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상식 후 각국 방송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몰려와 프랑스판 미경댁을 만들고 싶다. 독일 새벽 나눔 프로젝트에 자문해달라며 요청했습니다. 한 러시아 기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의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분단 국가라고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위대한 걸 지켰네요. 인간성을. 베니스 수상 일주일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시장은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달라고 요청했고, 줄리아는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한 명이 시작하면 돼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유럽 전역에서 새벽 나눔 열풍이 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미경댁을 보고 브루클린 미경댁이라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한 라멘 가게 주인이 매일 새벽 댓글은 무료 제공한다고 선언하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BBC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줄리아의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BBC는 첨단 기술 대신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휴먼 다큐멘터리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준우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베니스에서 그의 편집 실력을 본 영화 학교들이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준우는 파리 영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야지, 배워서 우리 이야기 더 멋지게 만들어 라며 준우를 격려했고, 이별하는 날 새벽 라이더 형들이 모금한 용돈을 전달했습니다. 준우는 파리에서 꼭 성공해서 미경댁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우가 떠난 후 줄리아는 새 프로젝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한국 미경댁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댁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야. 배고프면 먹여야지. 그러던 어느 날 미경댁이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발표 날 인류무형 문화유산 제1호 나눔정신 대한민국 미경댁이 발표되었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이제 더 열심히 밥해야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우는 파리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이 준우 옆에 나타나 할머니에게 프랑스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아니 대통령이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그냥 밥 먹이면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6개월 후 줄리아는 정착하기 위해 서울에 돌아왔고 서울시 명예시민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미경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 살 거예요. 미경댁은 더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라이더들이 모여들었고 따뜻한 국물이 나눠졌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었지만 할머니는 모두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깜짝 귀국했습니다. 그는 졸업작품으로 미경댁 새벽의 천사들이라는 45분짜리 극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가 안 나와? 라고 물으셨지만 준우는 할머니 이게 더 의미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미경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화는 파리, 뉴욕, 나이로비, 상파울루 등 전 세계의 미경댁들을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준우의 영화는 칸 영화제 단편 부문에 초청되었고 결국 미경댁 식구들 모두 칸에 갔습니다.
레드카펫에서 할머니는 이거 그냥 골목길 같네. 차가 많은 것만 빼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우의 영화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준우는 저는 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댁에서 가족을 찾았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난민들이 자기만의 미경댁을 찾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10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칸에서 돌아온 후 한국 정부가 전국에 1000개의 미경댁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만드는 게 아니야. 저절로 생기는 거지.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정부가 만든 곳은 잘 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생긴 곳들은 번성했습니다. 1년 후 줄리아는 자신의 책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출간하고 인쇄 전액을 미경댁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이 돈으로 하긴 쌀 사고 반찬 사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과로로 쓰러지셨고 병실에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라이더들, 미화원들, 그리고 전 세계의 미경댁 사람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어갈게요.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고 퇴원 첫날부터 다시 국을 끓이셨습니다. 쉬면 뭐해? 할 일이 있는데. 준우는 할리우드에서 미경댁 이야기를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미경댁을 보고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액션도 없고 로맨스도 없는데 왜 감동적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는 법이야. 2년이 더 지난 지금 줄리아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미경댁은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국을 끓이십니다. 준우는 이제 신인 감독이 되었고 혜원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의 정 알리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이젤은 은퇴 후 자서전을 쓰고 인쇄 전액을 미경댁에 기부했습니다. 줄리아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새벽마다 무료 코딩 교육을 하는 디지털 미경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줄리아는 미경댁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 글을 씁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서울이 경유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그래? 그럼 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출발점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할머니는 말 참 이쁘게 한다며 웃으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새벽 배달 라이더들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춥지? 어서 들어와. 이것이 서울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가 아니라 24시간 서로를 돌보는 도시. 줄리아는 48시간의 강제 체류로 이곳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평생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태블릿으로 전 세계 미경댁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점이 1081미미숫게. 줄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경유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서울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면, 그냥 돕는다면 모든 곳이 누군가에게는 미경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BBC가 숨기려 했던 한국의 진실, 48시간 만에 15년 경력 PD의 삶을 변화시킨 서울의 새벽 이야기, 줄리아 먼로가 직접 들려드린 이 경험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미경댁처럼 조용히 새벽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따뜻한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감사합니다.